이동영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로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8월 첫째 주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NBA가 재개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방송을 하면 이렇게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임팩트가. 짧은 걸 길게 얘기하는 그런 재주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임팩트를 딱 주는 거 좀 해봐요. 그 임팩트라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네.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유 무서워라.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7월 31일에 리그가 재개가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개일에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빅매치가 펼쳐졌죠? 예, 그 재개 당일날 바로 펼쳐졌어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가 펼쳐졌는데 지금 클리퍼스가 로 윌리엄스 그리고 몬트레알 헤럴이 그날 못 나왔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사실 불참을 확정을 지은 그런 상태이고 라jon 론도 선수가 못 나온 상태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팀 모두 100%가 아닌 상황에서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혈투가 펼쳐진 끝에 레이커스가 103대 101 2점 차 승리를 거뒀고 국내에서도 중계가 되면서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이 경기 내용 그래서 레이커스는 어떻게 이 경기를 승리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레이커스의 수비력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투빅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4번으로 뛰고 그렇죠? 5번에 자베이 맥기나 드와이트 하워드가 뛰어주는 이 빅 라인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비가 진짜 탄탄하다. 그중에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에 대한 어떤 그 적응도 그리고 그런 완성도는 리그 최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빅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분들이 나온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경기에서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자베이 맥기는 뭐 오래 뛰질 못했고 드와이트 하워드가 전반에 비교적으로 많이 뛰었는데 수비에서 진짜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날 양팀 최악의 수비수 누구냐? 클리퍼스는 마커스 모리스 꼽고 싶고 레이커스는 드와이트 하워드를 꼽고 싶을 정도로 하워드가 거의 뭐 스위치 상황에서 가드들도 다 못 따라가서 파울 계속 범하고 뭔가 맥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진짜 정신이 조금 약간 오락가락하나 예, 좀 적응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커디나는 선수 놓치고 진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레이커스가 이날 좀 앤서니 데이비스가 5번으로 뛰는 스몰 라인업 쿠즈마 4번 앤서니 데이비스 5번 뛰는 라인업 많이 가동했는데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비스가 5번으로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이 쿠즈마가 4번으로 뛸 때 문제가 수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으로 뛰기에는 이 선수가 사이드 스텝이나 수비 요령, 스크린 대처 요령이 좀 부족해서 불안하고 4번으로 뛰기엔 또 몸이 좀 마른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 문제가 좀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리바운드 간소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날 클리퍼스가 헤럴이 말씀하신 대로 없었고 클리퍼스는 사실은 포워드 라인이 중심이잖아요. 포워드를 막 3명, 4명 기용을 하고 센터는 뭐 1명만 쓰는 이런 식의 어떤 라인업을 쓰기 때문에 쿠즈마가 결국에는 상대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 이런 포워드들을 어떻게 막느냐가 이슈였는데 이날 특히 막판에 카와이 레너드를 정말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보겔 감독이 실제로 끝나고 쿠즈마가 스위치에서 레너드 막았을 때 수비가 진짜 잘 됐었고 데이비스가 5번 뛸 때 쿠즈마가 이런 수비 보여준다면 우리 진짜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쿠즈마의 유난히 달랐던 수비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클리퍼스는 사실 레이커스도 정상 전력이 아니었지만 클리퍼스는 진짜 거의 뭐 전력 한 60% 맞아요. 상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벤치가 네. 너무 약했어요. 두 명이 없으니까 루 윌리엄스하고 몬트레알 헤럴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루윌도 루윌인데 특히 헤럴은 그러니까 클리퍼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이 점프슛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편인데 헤럴이 사실은 그런 클리퍼스의 어떤 페인트 존 득점 부족을 메워주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 존 득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점프슛의 어떤 그 확률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점프슛 위주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그럼 기본적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포스트에서 한 방씩 해주면 거기에서 수비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점프슛을 하느냐 아니면은 수비에 초점을 맞춘 상태 하느냐는 확률상 슛률이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헤럴이 뭐 속공 가담해서 빨리 넘어가서 간결하게 마무리해준다든지 골 밑에서 그리고 공격할 때 피켓롤 해가지고 페인트 슛을 마무리해주는 그러니까 수비 그물망을 안쪽으로 집결시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이때까지 보여줬었는데 이날 없으니까 클리퍼스가 그냥 전체적으로 득점 과정이 미드레인지 점프슛, 3점슛 이런 거에 의존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율이 떨어졌고 이것이 좀 막판에 특히 레너드에 대한 어떤 집중 수비
폴 조지에 대한 집중 수비랑 겹쳐지면서 좀 클리퍼스가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 밑에서의 기본적인 열세, 뭐 주하킴 노아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수비를 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페인트존 득점이 24대 40 열세였고요. 리바운드가 36대 45 열세였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핸디를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는 가지고 게임을 그쵸. 한 그런 셈이 된 거죠. 예. 그걸 이제 몬트레al 헤럴의 어떤 그 결장 그 공백이 이제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클리퍼스는 관건이 뭐 사실 뭐 정규 시즌 지금 한 6경기 이제 남아 있는데 요거 둘째치고 플레이오프 때 레이커스랑 붙을 때 지금 이 경기 내용이 반복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렇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헤럴이 지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올랜도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끝나면은 어떤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충분히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루윌도 이제 지금 격리 상황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밖에 나갔다가 거짓말로 클럽 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데 2경기 못 나와요. 예. 클럽. 예,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레이커스가 신승 거두긴 했지만 이것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 저는. 저는 레이커스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칙이긴 하고 그러니까 칼 쿠즈마가 기대 이상의 어떤 공수에서 역할을 갖다 하긴 했다. 그리고 스몰 라인업으로 이제 클리퍼스를 잡은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게임을 레이커스가 이겼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제 뭐 드와이트 하워드라든가 아니면 자벨 맥기가 좀 더 뭔가 이제 존재감을 보일 때가 있겠죠. 있을 테지만 근데 이런 지금 객관적 전력의 상태라면 이거 클리퍼스 잡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진짜 저도 이거 다 보고 오히려 이거는 다음에 붙으면 클리퍼스가 오히려 더 유리하겠구나. 그 실제로 그래서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 그 토론토 만나서 완전히 깨졌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객관적 전력의 어떤 약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 물론 결승골을 잡아 넣었어요. 네, 그 그렇죠. 막판에 클러치 타임 때 좋긴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달라지는 임팩트가 예전에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그만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살짝 좀 의문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컨디션 특히 공격 난조가 좀 심해요. 지금 네, 2경기 치렀는데 요거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또 넥스트 르브론 으로 불리는 자이언 윌리엄스 지금 또 논란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뉴올리언스 저희가 또 다크호스라고 얘기를 했었던 팀인데 네. 지금 2경기 다 졌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바보였어요. 지금 예상과 안 맞게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샌안토니오 막 연승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제 리그 공백 이후에 가족 문제 때문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몸 상태를 정확하게 끌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15분을 받았잖아요. 15분. 그렇죠. 예. 15분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은 플레이오프를 가겠다 이런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깎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뉴올리언스 충분히 일정도 너무 좋고 가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이언 윌리엄스 일단 유타전 15분, 클리퍼스전 14분, 예, 이렇게만 뛰었고 이게 진짜 많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동혁 기자의 어떤 언급대로 이거 플레이오프 포기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왜냐면 유타전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에서 자이언 윌리엄스는 벤치에 있었어요, 계속. 예,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분 19초를 그냥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첼하고 고베한테 계속 털리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역전패를 당해버렸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뭐 가족 문제로 떠난 거 말씀해 주시면은 그 3월 12일 미국 날짜로 3월 11일 리그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 자이언 윌리엄슨이 5대5 훈련을 4번밖에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랜도 와서 그나마 한 거죠. 네. 그러고 가족 문제로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격리 기간까지 통해서 13일 정도 또 이제 아예 이제 훈련을 못했는데 이후에 5대5 훈련을 또 한 번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유타전 자체가 자이언 윌리엄슨이 돌아와서 몸싸움까지 하는 어떤 5대5 경기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뉴올리언스 어떤 메디컬 팀이 굉장히 큰 어떤 걱정을 드러낸 것 같고,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젠트리 감독도 이거 저희 뭐 의료팀이 얘기한 대로 뛰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이언 윌리엄슨은 이렇게 쓸 거라면은 저는 뉴올리언스 진짜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예, 지금 포틀랜드 분위기 괜찮고 지금 샌안토니오 진짜 뭐 좀비처럼 살아나고 있고 지금 피닉스도 분위기 좋아요. 네.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이 뉴올리언스 분위기 갑자기 진짜 안 좋아진 예, 구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이언 윌리엄슨 리그 재개가 중단되고 나서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뭐 5대5 농구를 단 4번밖에 훈련을 갖다 못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몸 상태가 그럼 완벽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이언 윌리엄슨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뉴 올리언스는 15분밖에 못 뛰는구나. 왜냐면 15분 이상 뛰어가지고 몸 다치면 이번 뭐 플레이오프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즌이 큰일 나거든요. 아 그렇죠. 게다가 뉴 올리언스는 계속 이제 부상 학력이 따라다니는 그런 팀 아닙니까? 그 갈매기 앤서니 데이비스 그렇죠.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 15분이면 그럼 올 시즌은 그냥 이렇게 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자이언 윌리엄슨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만약에 선수 본인은 진짜 너무 뛰고 싶은데 구단이 진짜 거의 막 틀어막고 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게 구단이 내 발목 잡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의도적인 어떤 코멘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자이언 윌리엄슨 뉴올리언스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긴 좀 힘든 것 같고 진짜 말씀대로 뉴올리언스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그러면 지금 몸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그가 중단되기 전에 그때는 출전 시간이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한 20분에서 25분 요 정도였잖아요. 25분까지 갔었죠. 네, 갔었잖아요. 30분. 그런 상태에서 리그가 중단이 됐으면 거기에서 이제 비시즌 때 이 선수는 몸을 재활을 하고 회복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5대 훈련을 딱 4번 했고 지금 출전 시간이 지금 15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다시 약간 빠꾸된 거죠. 네, 우리는, 빠꾸. 그러니까, 약간 빠꾸된 거죠 몸 상태가. 빼게 근데,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뉴올리언스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뉴올리언스 구단이 자이언을 마치 42살 노장처럼 다루는 것 같다. 뭐 너무 무슨 뭐 꿀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뉴올리언스 구단의 좀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메디컬 스태프만 알겠죠. 지금 어느 정도 부분인지. 근데 진짜 워낙 어린 선수고 길게 봐야 되는 선수라 진짜 조심을 좀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5대 훈련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연이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줍시다. 저와 닮은 자이언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 그다음 포인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절에서 미러키와 보스턴이 게임을 했는데 보스턴이 잡을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미러키가 119대 112로 이겼는데 여기서 다른 선수들 우리가 원래 캔바 워커를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이슨 테이텀이 여기서 정말 거의 인생 경기를 했어요. 안 좋은 의미의 인생 경기. 32분 넘게 뛰었는데 야투 18개 넣으면서 2개 넣었습니다. 필라델피아전에서 TJ 워렌이 인디애나에서 인생 경기를 했다면 53점. 제이슨 테이텀은 또 인생 경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야투율 11.1% 기록하면서 5득점. 에이스인데 와 정말 이 정도 얕은 안조를 보일 수 있는가 진짜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테이텀의 올 시즌 미러키전 기록을 보니까 올 시즌 미러키전 3경기에서 평균 15.7점 야투율 33.3%. 그러니까 물론 이 경기가 반영이 돼서 뭐 좀 그거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도 사실 내용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평균 이하였다. 그래서 테이텀은 왜 이렇게 약할까? 미러키가 뭐 리그 최고 팀이라고 해도 유난히 너무 약하니까 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미러키의 기본적인 수비 콘셉트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미러키의 기본적인 수비는 이제 드랍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부진한 거하고는 연관성이 있다. 라고 그렇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 경기 하이라이트만 봐도 테이텀이 미러키 빅맨들에게 골 밑에서 블록을 엄청 당합니다. 이게 일단 드랍백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려주세요. 그렇죠. 드랍백이 뭐냐면 2대2 수비를 할 때 이 빅맨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빅맨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서 그 2대2 수비법에 대한 어떤 명칭이 달라지는데 드랍백은 빅맨이 골 밑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 내 마크맨에 스크린 걸고 있든 안 그러든 그냥 쳐져서 기다리고 있는 것. 시고 이 수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골밑은 확실하게 보호하지만 볼핸들러의 수비수가 스크린에 완벽하게 걸려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3점 라인과 미드레인지에서 공간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상대의 공격수가 슛을 많이 터뜨릴 경우 득점을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렇죠. 미러키는 대표적인 팀이에요. 드랍백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팀들의 이슈가 3점 수비 어떻게 하는 이슈인데 미러키는 2대2 수비부터 전부 다 이런 미드레인지와 3점을 어느 정도 내주되 골밑은 완벽하게 틀어막는 브룩 로페즈나 로빈 로페즈나 이런 빅맨들이 완벽하게 쳐져서 림은 무조건 지키자 이런 주의예요. 이게 또 수비 리바운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테이텀이 전반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앞에 서 있네 나 뚫을 거야 나 키도 크고 빠르잖아 이렇게 해서 레이업 시도하다가 블락당하거나 백보드
야투만 맞고 나오는 우리가 백차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백차 상황 계속 나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반에 특히 4쿼터에는 미드레인지에서 점프슛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빗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의 어떤 그런 선택이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밑에 쳐져서 하다 보니까 테이텀이 림 공략 완전 실패했고 미드레인지 점프슛은 감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졌고 사실 이럴 때 어떤 에이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자유투 유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투 유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좋은 선수냐 아니면 올스타급 혹은 슈퍼스타로 가는 거기에서 꼭 얻어야 되는 그냥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수는 자신의 야투 감각이 안 좋은 날에도 자유투 막 10개씩 얻어내면서 그냥 이제 그 감각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중에 기복을 갖다 최대화로 줄이고 그게 에이스의 품격이니까. 그렇죠. 근데 테이텀이 올 시즌에 경기당 자유투 시도가 4.8개인데 리그 38이에요. 득점은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력에 비해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적은 거죠. 이런 특징이 이날도 드러난 게 자유투 단 2개밖에 못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야투 감각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림으로 돌진해서 그냥 상대 빅맨과 컨택을 하면서 그냥 슛 실패하더라도 파울을 얻어내면 되는데 테이텀 특징이 자기 팔 길고 이러니까 약간 피해서 이렇게 맞아, 피하면서 레이업을 올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파울 유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야투 미스만 남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 테이텀이 미러키 전에 부진한 것은 결국에는 테이텀의 어떤 한 단계 더 스텝업을 위한 어떤 약점과 또 연관이 있다. 자유투 시도를 더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미드레인지 점프슛이 안 좋을 때 림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미러키의 그런 이제 드랍백 수비도 괜찮긴 했지만 기본적인 미러키가 기본적으로 큰 팀이잖아요. 그쵸. 네, 예. 큰 팀이고 그리고 뭐 미들턴도 그렇고 미들턴 수비 괜찮게 하고요. 아데토쿤보 수비는 뭐 리그 최상급이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이슨 테이텀을 마크맨 자체도 굉장히 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드랍백 수비라든가 또는 자기가 몸으로 컨택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자유투의 어떤 개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1대1 수비가 제가 볼 때 미러키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텀이 뚫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패턴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은 그걸 더 가중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이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팀의 보스턴의 에이스긴 하지만 확 싫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원투펀치 정도 된 원투펀치 느낌이죠? 정도 되는. 원래는 캔바 워커, 제이슨 테이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제일린 브라운이 있었지만 였는데 지금은 제이슨 테이텀이 시즌 중 그러니까 리그 중단하기 전에 시즌 중에 워낙 확 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1옵션, 2옵션에서 좀 에이스로 가는 그런 이제 지금 진행형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절대적인 에이스 그리고 그 스몰 포워드 중에서도 그 강력한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투 획득 능력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컨택을 좀 많이 하는 위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르브론이나 제임스 하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최상급이니까. 그렇죠. 예, 그 저는 테이텀 보면은 뭐 여러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코비나 레너드도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레너드만 해도 그런 자유투 유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미드레인지 중심으로 게임 풀어가면서도 자유투 많이 얻어내고 10개 이상 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테이텀의 어떤 중량, 그러니까 몸 웨이트와도 좀 연관이 있어요. 빵이 예, 되게 몸이 얇아요. 예. 프레임이 좀 얇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파울 유도를 하려면은 그만큼 또 부상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마른 편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파울 유도가 많아지면은 부상이 많아지는 몸이 된다. 이렇다면 또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테이텀은 이런 자유투 유도를 늘리려면 또 웨이트 문제도 같이 가져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리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8경기를 각각 치르고 나서 또 플레이오프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찾아뵙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